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세균과 연관된 병이에요. 과연 어떤 감염병일지 이번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백한데요? 너무 창백해지네요. 이 그림의 실제 모델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하얗다. 네. 창백해져요. 맞아요.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이 눈가에 좀 어둡고 그림자가 보이죠? 이 여성들은 모두 감염병에 걸려 사망했어요. 네. 그건 바로 200여 년 동안에 약 10억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 결핵입니다. 10억 명이 사망했다고요? 이런 이 결핵균이 약 1만 년 전쯤에 인체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센균과 함께 정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세균으로 꼽는데요. 그런데 이 결핵균이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감이 오세요? 결핵이? 네.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전 반대로 습한 거. 습한 거. 바로 산소를 좋아해요. 결핵균이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핵균이 주로 이제 숨을 내쉴 때 공기로 비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이 결핵에 걸리면 보통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면 막 기침 당연히 심하게 하게 되고 오한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심하면 가래와 피를 토하기도 하죠. 결핵균은 이런 증상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제 정말 소모시켜서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19세기엔 이거를 소모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우창윤 선생님, 이 결핵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 또 있나요? 우리 몸의 신체에 못 가는 부위가 사실 또 없어요, 결핵균이. 그래서 뭐 임파선 같은 데를 가면요, 그냥 임파선이 좀 붓고 고름 나고 터지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뼈로 가면은 결핵성 골수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이 사진이 고대 로마 시대 도시인 폼페이에서 이제 화산 폭발로 사망한 남성의 예측뼈인데 척추 중 하나에서 특히 결핵성 척추염의 흔적이 좀 발견이 됐어요. 뼈들이 파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뼈의 뒤쪽이 깎아져서 납작해져 있어요. 이렇게 결핵균은 뼈의 침투에서도 뼈를 갉아먹고 뼈가 부러지게 하고 이걸 내려앉으면서 뭐 신경통이나 뭐 감각의 이상 등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결핵균은 뇌로도 가요. 뇌에서 이제 수막염을 일으키면은 뭐 굉장한 두통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뭐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엄청 위험하구나. 뭐 다 가요. 야, 뭐 종잡을 수가 없는 놈이네, 이놈도. 교수님, 산업혁명 시기에 결핵균이 이렇게 확산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감염병인데요.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장에서 오염된 공기와 먼지를 마시며 일했고요. 특히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석탄을 채굴 하는 광산에서는요. 바람도 통하지 않는 갱도에서 수많은 광산 노동자가 분진을 들이마시면서 일을 했어요. 특히 결핵균은 이 자외선에 약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밖에서는 또 금방 죽는데 갱도에 있으면 또 대부분의 공장에서 환기도 안 되고 빛도 잘 안 들어오면 결핵균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과도 심하게 하잖아요. 잘 못 먹잖아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건강 상태, 면역 기능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핵을 가난한 자들의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19세기 초에는요. 유럽 인구의 무려 7분의 1이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결핵 확산이 절정을 이뤘대요. 그래서 유행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뭐야? 시체.
시체 아니에요. 시체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분들이고요. 이때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원이 설립됐는데 이곳에서는 뭐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햇볕을 쬐게 하고 이런 것들로 치료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 균 자체를 사실 치료한 효과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못 먹고 못 자고 했으니까 그나마 재우고 먹이고 했으면은 우리의 면역은 조금 더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정도 치료가 최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은요. 계속 인류를 괴롭혀오고 있죠. WH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2021년이에요. 약 1,06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세계적으로 발생했어요. 아직도 많다. 그 가운데 OECD 국가 중에서 발생률 1위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엥? 야, 우리나라 결핵 발병 1위라고. 해마다 2만 명 넘게 결핵이 걸리고 1,300명가량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일 서너 명이 결핵으로 숨진다는 얘기인데 사망 원인 가운데 감염병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다음으로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죠. 그렇다면요. 오랜 시간 원인도 모른 채 세균이 일으키는 감염병들로 고난을 겪어왔던 인류는 대체 언제부터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된 걸까요? 수천 년간 세균에 대해서 무지했던 인간의 눈을 뜨게 해준 건 바로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베르트 코흐입니다. 코흐. 코흐는요, 1871년에 독일의 벨슈타인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4년에 걸쳐 갖고 한 500여 명의 사람과 한 5만 6천여 마리의 가축이 죽어나갔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코흐가 먼저 그 아내가 선물해준 현미경으로 환자 진료보다가 시간 남을 때마다 열심히 이걸 관찰을 했는데 이 병에 걸려 죽은 가축에는 막대 모양의 그런 입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혈액뿐 아니고 막 림프샘, 비장에서도 막 발견되고 그래서 코는 입자가 이 몸 안에서 지금 증식하고 있는 생명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그럼 밖에서 한번 키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코가 다행히도 이거를 인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이때 또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해요. 이 막대 모양의 입자가 살아있는 세균이며 강인한 생명력으로 땅에서도 증식해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와. 이 실험 결과로 코흐는 인류 최초로 감염병이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끔찍한 재앙을 몰고 온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게 탄저균에 의한 탄저병이었어요. 탄저균은 이렇게 이제 막대 모양의 이런 세균인데요. 탄저병은 처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탄저균. 탄저라는 뜻은요. 탄이 수탄자예요. 저는 이 등창이라는 뜻이니까 수처럼 검은 부스러미라는 뜻이에요. 탔다고? 예. 탄저균에 감염되면 이 피부에 이 젓갈색 돌기가 먼저 생겨요. 그러다가 이 돌기가 이제 물집이 형성이 되고 이 물집이 터지면서 딱지가 이제 검어지고 거의 막 부어지고 심각해지면 이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이죠. 와, 세다. 그래서 이 코흐가 이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요, 1876년에 탄저균이 탄저병을 일으킨다는 이걸 밝혀낸 다음에요. 이어서 1882년에는 결핵균, 2년 뒤인 1884년에는 콜레라균 등을 차례로 이것들이 이런 병의 원인인 걸 다 밝혀내요. 그럼 이제 미신적인 게 진짜 많이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흐는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코흐의 이런 발견 이후로요, 세균학 분야는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치료제를 손에 넣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전쟁으로 인한 군인 사망자만
한 900만 명에 달았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사망한 가장 큰 원인은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감염? 예, 맞아요. 그 상처를 통한 감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데 직접적인 전상이 아니고요. 경상이라도 그 상처를 통한 폐혈증으로 더 사망했습니다. 아휴,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영국의 의사이자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당시 군부대에서 일하던 그는 감염으로 많은 군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1918년 전쟁이 끝나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영국 런던 한 병원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로 돌아와서요, 세균성 감염에 대한 치료법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928년에 플레밍은 이 황색 포도상 균을 키우고 있었어요. 황색 포도상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우리 피부에도 있고, 뭐 코 속에도 있고, 뭐 피부 염증, 뭐 식중독도 일으키는 그런 세균이거든요. 네. 이걸 키우다가 이제 이렇게 놔두고 뭐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자라고 있는 배양 그 접시에 곰팡이가 폈어요. 곰팡이? 근데 이렇게 봤더니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는 거예요. 요것들이 다 지금 황색 포도상 균이 자라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동글동글한 것들. 근데 여기에 곰팡이가 폈어요. 이 주변을 좀 보세요. 오, 깨끗해요. 네. 황색 포도상 균이 안 보이죠? 거의 없어요. 네. 안 붙네. 몸에 곰팡이를 길러야겠네. 플레밍은 이 배양 접시를 보고 딱 떠올렸어요. 아, 이 푸른 곰팡이가 황색 포도상 구균을 못 자라게 하는 죽이는 무언가를 내뿜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 이름이 이 학명이 페니실륨이거든요. 여기서 뽑은 물질이라고 그래서 이 이름에다가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1928년 인류 최초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천재들이 있어. 이렇게. 곰팡이가 사람을 살렸네. 근데 개발된 페니실린은 뭐 어떤 식으로 사용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페니실린 사용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던 거죠. 한 사람의 폐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 양을 얻으려면은요, 2,000리터의 곰팡이 배양액이 필요했는데, 와, 2,000리터요? 2,000리터를 키워서 거기서 추출해내야 와. 한 사람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데, 당시 페니실린이 얼마나 귀했냐면요, 한 숟가락 정도 되는 양을 가지고 미국 전체 공급량의 무려 절반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만큼 페니실린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이죠. 페니실린을 주사한 환자의 소변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페니실린을 다 추출해서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와. 부족함을 좀 충당했다고 근데 그럽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거를 뭐 어떻게 오줌을 기록이 있습니다. 내 동료는 모든 환자의 소변을 모았습니다. 주사된 페니실린 중 거의 95%에 가까운 양이 소변으로 배출되었습니다. 소변을 담은 유리병을 뉴저지의 제약회사 실험실로 배달했습니다. 환자는 살아남았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잘하셨네요. 오줌 실린이네. 오줌 실린. 무슨 실린. 소변 실린 주사로. 어떠세요? 페니실린을 주사하고 나면 투여하고 나면은요, 대략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소변으로 이제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은 그 소변을 모아다가 거기서 다시 페니실린을 청제해서 와. 다시 투여했던 것이죠. 아, 진짜 비싼 오줌이었네요. 페니실린 맞게 되면 연락할게요. 아, 페니실린 공유하면 돼. 제가 먼저 맞을게요. 아니, 내가 맞을 테니까. 제가 먼저 맞을게요.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제가 싸드릴 테니까. 제가 먼저 맞을게요. 아, 진짜. 선생님, 그러면 페니실린 대량 생산은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전쟁 덕분이었죠.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게 페니실린이니까 정말 제약회사들이 이 페니실린을 더 만드는 거에 두 팔을 걷어붙였고, 그 결과 이제 진주만 공격 열흘 후에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이제 페니실린 상용화를 성공시켰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됐죠. 근데 이제는 아까 같은 싸움 안 하셔도 되는 게 곰팡이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고요. 이제는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대량 생산이 요즘 가능해요. 기다렸다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뭐 원하시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실험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전화해요. 그럴까요? 네. 이렇게 이 감염병 원인도 알았고요. 치료제도 이제는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세균에 대한 감염병은 딱 제압할 수 있는 탄탄한 밑거름을 이뤘죠. 그런데 이런 발전이 이렇게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만 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쟁이 쓰나? 네, 세균을 우리 이해했잖아요. 아, 이거를 이용해서 악용하는구나. 악용해서 무기로 쓴다고? 무기 개발에 에휴. 들어간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냐 진짜. 실제로 그 1, 2차 세계대전은요. 거의 신무기의 실험장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이때 탄조균을 활용한 무기가 개발됐어요. 어쨌든 이 세균 무기 이런 걸 만들다가 뭐 사고 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사건이 하나 큰 게 있었죠. 생물학 무기 실험을 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또 영국이에요? 영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왜 하필 탄저균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요. 포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탄저균은 막대 모양의 잎새인데 극한 상황에서는 동그란 포자 모양으로 변하죠. 포자 모양으로 변한 탄저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숙조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흙으로 돌아간 탄저균은 이 포자 형태로 100년까지도 거뜬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물과 사람 모두를 감염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균을 동결 건조시키면 손쉽게 분말로 만들 수 있어서 냄새나 맛을 느끼지 않고 음식, 물 등의 투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머.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전쟁 중인 상대의 동물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전쟁에 쓰면 난리 나겠네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인류가 알았어요. 이거 너무너무 위험하다. 아군 적군을 가리는 그런 무기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인류를 위협하는 그렇죠. 그래서 1972년에요.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이 돼서 세계 주요국들이 서명을 해서요. 국제적으로 생물학 무기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다행이네요. 이처럼 세균을 범죄나 테러에 악용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탄저균뿐만 아니라 천연두, 패스트, 야토병 등 세균과 바이러스를 무기화한 생물 무기가 수십 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생물 무기가 인류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야. 자, 오늘은 인류를 초토화시킨 세균 감염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세균은 때론 인류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했고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균이 지구상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도 오래가지 못해요. 따라서 공감과 조화의 자세로 이 세균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지내면 좋겠어요. 확실히 그러면 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수술들이 시행이 됐나요? 이발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초기 제거술의 시험대에 오른 사람들은 종양이 눈에 잘 띄고 비교적 제거가 쉬운 유방암 환자들이었는데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왜? 저게 뭐야? 우와. 저거는 거의 고문할 때 봤던 장면 같은데? 아니 저 달궈서 달군 걸로 하는 거예요? 나름 소독하고 약간 고문 같은데 그냥. 이처럼 동그란 형태를 띤 날카로운 날을 뜨겁게 데운 뒤 유방을 빠르게 절단하는 수술이었죠. 아 말도 안 돼. 무식하다 진짜. 초기 수술법은 스피드가 관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죠 뭐. 지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바로 마취 때문이었습니다. 아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의사들은 최대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수술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18세기 유행했던 또 다른 유방 절제술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냥 자르는 거 아니에요? 뭐야? 긁어내는 건가? 뭐지 저게? 뭐지? 뭘 한 거지? 이건 18세기 외과 교과서에 실린 유방암 수술법인데
먼저 굵은 줄을 꿰인 커다란 바늘을 유방 사이로 통과시킨 후 그 줄로 유방을 들어 올린 후 칼로 재빨리 자릅니다. 그리고 잘라낸 부위는 일부러 화상을 입히는 소작술로 조직을 파괴해서 지혈을 시키는 것입니다. 끔찍해. 무슨 고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유방을 댕강 잘라내고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기술도 미흡했던 시절 유방암 환자들은 이렇게 가슴에 커다란 흉터와 함께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파 보여요. 우리 종이만 배워도 그렇게 아픈데 저 살점은 그냥 뜯어낸 거잖아요. 종양 주변에 모든 조직을 떼어내는 근치적 유방 절제술이었습니다. 그럼 그 절제 부위가 엄청 컸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치란 뿌리부터 치료하겠다는 뜻인데 암이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최대한 많이 잘라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에? 어디까지 자른 거예요? 너무 큰데요? 위쪽에 그린 유방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여성의 종양입니다. 아, 볼록 튀어나온 거. 이 조그만 종양뿐만 아니라 어깨뼈, 갈비뼈까지 절단하여 환자들의 외모를 끔찍하게 손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할스타드의 이러한 수술법은 의학계에서 비난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 물론 무리한 수술법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낳았지만 대신 종양 제거술 분야에선 상당히 진일보한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할스테드의 유방 절제술을 통해 현재 자궁암과 갑상선암, 난소암 등에 시행되는 변형 절제술이 개발되었고 또한 국소 부위에 국한된 많은 암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수술로서 제거 가능한 암부터 정복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종양을 제거하는 외과술에 집중되던 19세기 인류는 암 연구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현미경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1838년 암의 표본을 현미경으로 처음 들여다본 사람은 바로 독일의 의사이자 생리학자인 요하네스 밀러였습니다. 밀러는 자신이 본 것을 직접 그림으로 남겼는데 한번 볼까요? 밀러가 암에 대해 뭘 알게 된 것 같을까요? 모양? 세포 모양?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바로 암세포가 여러 개가 뭉쳐서 덩어리를 이룬 게 암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와, 이거 역사적인 발견인데 이거? 네, 맞습니다. 현미경의 발달을 통해 인류는 비로소 암이 체내의 세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포로 이루어진 암은 혈관을 통해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질 수 있고 이게 곧 암의 전이를 일으킨다는 특성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암세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전이를 일으키는데 암 환자의 90%는 바로 이런 전이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박사님, 현미경의 발견으로 암 연구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현미경으로 밀러가 암세포를 발견하면서 암 치료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종양이 꼭 바깥으로 볼록 튀어나오지 않아도 몸 안에 생긴 암을 진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자궁경부에서 채취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본 모습인데 정상세포는 각 세포가 일정한 모양과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는 반면 암세포는 일정한 형태가 없고 배열도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완전 똘똘 뭉쳐있네. 덩어리가 져 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암 발병이 의심되는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해 간편하게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암세포를 판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암을 진단하기 위해선 먼저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19세기 뮬러의 시대에 성립된 방법입니다. 이렇듯 현미경을 활용해 획기적인 암 진단 체계가 도입되면서 암에 걸린 걸 늦게 알아채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들을 수술로 미리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암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에 이어 몸 안의 암을 발견하는 것까지 가능해지자 의사들은 암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암을 정복하기 위해 인류가 찾은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방사선 치료였습니다. 이 치료법을 처음 발견한 인물은 바로 미국의 의대생 에밀 그루브였습니다. 에밀 그루브는 이 X선을 발생시킬 때 필요한 진공관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 노동자들의 피부가 벗겨지고 손톱이 빠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에밀 그루브는 이걸 보고 한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X선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세포를 죽게 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세포로 이루어진 암도 죽일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진짜 획기적이네요. 그래서 에밀 그루브는 암 환자에게 X선을 쬐보기로 하는데 엑스레이 찍듯이 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X선 치료가 이루어진 모습인데 유방암 환자의 종양 부위에 X선 발생 장치인 진공관을 달아서 종양에 직접 닿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밀 그루브의 실험 결과 약 2주가 지난 후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 암세포를 죽이는데 X선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와, 진짜 그런 생각 어떻게 하냐? 박사님, 그럼 X선은 어떤 원리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X선은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X선이 방출하는 강력한 에너지인 방사선이 우리 몸을 투과하면서 몸 안에 뼈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때 방사선은 몸속에 있는 세포를 파괴하고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방사선을 쬐면 암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에밀 그루브가 시도했던 X선 치료가 바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방사선 치료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았겠는데 이거? 받아야지. 이종호 선생님, 그 당시 X선 치료법에 대한 반응은 완전 핫했겠는데요? 네, 맞아요. 암 환자들한테 정말로 인기가 엄청났어요. 실제로 20세기 초반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X선 요법을 사용하는 병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 암에 맞는 절대적인 치료법이다 이렇게 믿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암 치료법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와중에 X선보다 더욱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이 발견된 것입니다. 예? 바로 세계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였던 마리 퀴리 맞습니다. 마리 퀴리가 논문 주제를 고민하던 이때 전 세계의 과학계에서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던 정체불명의 광선이 있었습니다. 이 광선은 사람들 몸을 통과하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줬는데요. 마리 퀴리가 주목한 정체불명에서는 바로 X선, 즉 엑스레이였습니다. 자, 이 사진은 최초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가운데 손가락이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반지 낀 거 아니에요? 반지야? 당시 실험 대상이었던 과학자 렌트겐의 아내가 왼쪽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어서 아, 이쪽 손이. 그래서 반지까지 함께 찍힌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당시까지만 해도 이 X선이 왜 발생하는지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체를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X라고 하는 X선, 엑스레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던 거죠. 몰라. 몰라서.
이노진 씨 이때 네. 사람의 몸을 뭔가 들여다볼 수 있는 광선이 최초로 발견됐으니까 막 난리 났겠네요. 난리 났죠. 왜냐하면 1890년대 이 과학자들도 어느 물리화학적으로 뭐 정립될 건 다 정립돼 있다. 이래서 어떤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는 데서 막막했대요. 근데 렌트겐이 엑스선을 딱 발견하고 우와 진짜 얼마나 과학자들이 신났을지. 예. 또 의학적으로도 엑스선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던 게 뭐 총에 맞아서 뼈에 박힌 총알을 뭐 분간해내거나 팔을 접질렸는데 그 뼈를 맞추거나 하는데 워낙 또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걸 쓰는 거는 의학계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짐 같은 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공항 가시면 딱 사용을 하죠. 네. 검색대. 네. 검색대도 이게. 자, 인류가 몰랐던 미지의 광선이 발견되자 전 세계가 여기에 굉장히 이제 열광을 하게 되죠. 그러자 엑스선처럼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광선이 또 있지 않을까 하면 새로운 광선을 찾으려는 연구가 과학계에서 뜨겁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맹렬하게 연구를 하던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베크렐이었습니다. 그는 실험을 하던 중에 어떤 물질에서 X선과는 다른 그 새로운 광선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놀라운 물질은 바로 우라늄이었습니다. 우라늄. 자, 당시 우라늄은 세균리를 만들거나 도자기에 색을 입히는 데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러지 않고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물질이었는데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베크렐 광선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리 퀴리였죠. 그래서 마리 퀴리는 주변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별한 광선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선에 해당이 되죠. 주변으로 자연 방사되는 선이라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또 방사선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성질을 두고 방사능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라디오 액티비티.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능, 방사선 이런 걸 처음으로 말을 만든 게 마리 퀴리였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방사능이나 방사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마리 퀴리입니다. 그래서 마리 퀴리를 방사능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마침내 광석에서 강한 방사능을 뿜어내는 화합물을 정제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고생해서 얻은 이 결과물 안에는 이전에 그 누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원소가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원소란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은 가장 순수한 물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리 퀴리는 이 원소에다가 자신의 조국 폴란드를 뜻하는 폴로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 원소는 우라늄보다 무려 400배나 더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다는 것을 마리 퀴리가 밝혀냈습니다. 와. 자, 이 발견은 세계를 놀라게 한 엄청난 대발견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세상에 알려지는 원소는 단 77개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 퀴리가 인류에게 새로운 원소인 폴로늄을 세상에 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마리 퀴리는 소르본 대학 800년 역사 속에서 최초로 여성 교수로 이름을 알리게 되게 되죠.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자, 그럼 이때 마리 퀴리가 파고든 연구 주제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새로운 방사성 원소인 라듐을 순수한 상태로 추출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추출. 세상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당시 2개나 발견을 해냈던 거죠. 와. 하지만 당시엔 순수한 라듐 원소는 추출하지 못했고요. 다른 물질이 섞인 화합물 상태로만 라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추출한 라듐 화합물은 한 가지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바로 어둠 속에서 은은한 형광빛을 내는 거였습니다. 야광.
이건 라듐이 아주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었죠.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라듐이 엄청난 열을 거의 무한정으로 방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태양이나 별의 그 놀라운 에너지의 정체가 바로 라듐 발견을 통해서 최초로 밝혀졌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 조그만한 저 고체 덩어리에서 뭐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는 거예요? 그 라듐 같은 방사성 원소 내부는 이게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제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던 입자랑 에너지를 막 바깥으로 다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라듐이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그런 원리에 해당이 되죠. 또 방사선.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라듐이지만 완전히 순수한 형태의 그 라듐을 추출하는 건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친 연구 끝에 마리 큐리는 0.1g의 순수한 라듐을 분리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의지의 상 드려야 돼. 마리 큐리. 짜릿해. 라듐 등장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한 효과가 드러났는데요. 자, 대체 뭐였을까요?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니까 뭔가 나쁜 세포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네, 맞습니다. 바로 라듐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아, 항암 치료에 쓰였어요? 네. 보고에 따르면 암이 라듐 광선에 의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은 라듐 광선이 종양을 치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건 진짜 혁명 맞네요. 혁명이지. 네. 지금 그럼 지금 쓸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암으로 왜 죽는 거예요? 현재 실제로 암에 걸리면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게 돼서 항암 치료로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효과가 바로 라듐을 발견한 이때 처음 밝혀진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마리 큐리 덕분인 거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라듐 덕분에 항암 치료가 확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후 의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라듐의 의학적인 효과에 집중 조명하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라듐을 쪼였더니 피부병이 났다. 그다음에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치료가 되더라.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암을 치료하는 라듐이라면 다른 병들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믿음을 갖게 되고 전 세계에서 정말 라듐 열풍이, 라듐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희석시킨 라듐 화합물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면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대부분의 제품에 라듐 화합물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자,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당시의 광고를 한번 볼까요? 화장품이야? 라듐앤 뷰티? 화장품이네. 종류별로 다. 맞습니다. 바로 라듐이 들어간 화장품 광고인데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환한 미소를 만들겠다고 그 라듐 제품을 직접 자신의 치아 그리고 입술에 바르기까지 했습니다. 윤호준 씨, 라듐 또 네. 어떤 곳에 활용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곳뿐만 아니라 먹는 제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놀랬죠. 그때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겨져서 그냥 먹어도 좋은 줄 알고. 그래서 라듐이 들어간 초콜릿입니다. 근데 엄청 비쌌겠네요. 그러니까요. 고급스러워 보이죠. 또 라듐을 넣은 생수입니다. 네. 저 생수병 보면은 미 특허청 인증 방사능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는 저 물을 건강에 좋다고 부자들이 엄청 사 먹었대요. 방사능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사능을 쏟아 붓는 거. 그러니까요. 온 세상에 방사능 그냥 핵폭탄을 누가 쏜 거랑 똑같은 거네요. 피폭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피폭. 어떻게? 근데 어쨌든 이 라듐이 들어가면 선생님 이게 방사선을 내뿜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성을 그냥 아예 전혀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네. 지금이야 뭐 강한 방사능이 인체에 위험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태고 또 체르노빌 원전 폭발,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런 게 언론 통해서 방사능 위험성이 무섭게 각인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당시에는 방사능이라는 말이 막 처음 만들어지고 막 연구가 시작되던 초창기여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방사능을 가진 라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퀴리 부인도 몰랐는데 뭐. 네. 본인도.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라듐 연고, 라듐 치약, 라듐 성냥, 라듐이 들었다는 온갖 제품들이 출시가 됐죠. 와. 심지어 미국에서는 라듐을 이렇게 발라서 형광빛 나는 옷을 입고서 그 라듐 쇼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와는 모든 제품을 다 썼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라듐만 들어갔다 하면은 모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뭔가 무서운 문제일 것 같아. 당시 라듐이 들어간 이 품목은 효과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며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이게 그때도 피부를 신경 많이 썼을 거란 말이죠. 라듐이 들어간 팩. 아, 라듐. 네. 마스크팩?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그 네. 프랑스잖아요. 호진 씨. 약간 패션 쪽에 좀 볼 테니까. 란제리? 네. 호진 씨 오답입니다. 무슨 효과죠? 아니, 너 탐날 것 같아. 정답! 지원 씨. 이 라듐이 이 발광을 하는 성분이 있으니까 렌즈. 미니 발광. 밤에 이거 좀 뜨고 프레쉬. 눈이 빛나. 네, 합리적인 오답입니다. 자, 힌트 주시죠. 아, 이게 남자분들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정답. 건데요. 네, 규현 씨.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뭐 어지러운 게 없는데 남자들은 뭘 정리해요? 남자들은 남자한테 좋다 하면 환장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라듐 콘돔을 만든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아, 몰라. 어떡해. 자, 규현 씨. 정답입니다. 와. 이게 정답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예요, 규현 씨? 몰아간다.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우리도 좋다는 거 몸에 좋다는 거 먹으려고 하니까 노래도 좋다. 저걸 착용하면 뭐 정력이 좋아진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라듐의 에너지를 받는다 뭐 이렇게 광고할 수 있죠. 라듐의 기를 받아서 에너지가 넘치게 될 거다. 원기옥이 그냥. 정답은 바로 콘돔인데요. 당시 라듐이 함유된 콘돔은 정력을 높여준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워낙 라듐 상품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다 보니까 라듐이라는 이름만 내걸고 실제로 라듐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진짜 가짜 광고를 했구나. 네, 그래서 라듐의 위험성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건 마리키리가 라듐을 발견하고 한참 지난 1917년 미국의 시계 공장 소녀들 때문에 이게 알려지게 되죠. 왜요? 시계 공장 소녀. 당시에 깜깜한 밤중에도 시계를 잘 볼 수 있도록 시계 바늘과 야광시계. 자판에 형광빛을 내는 라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시계 공장에서는 임금이 낮은 소녀들을 주로 이제 고용을 했었는데요. 소녀들은 작은 시계판에다가 라듐이 섞인 이제 페인트를 정교하게 칠하기 위해서 라듐 페인트를 붓에 묻힌 다음에 입에 넣고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다듬어가지고서 이렇게 색칠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라듐이 지속적으로 몸에 축적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후 공장에서 일한 소녀들은 방사능에 피폭당해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당시 그 소녀들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당시 한 소녀의 턱에서는 커다란 이렇게 종양이 자라났고요. 아유. 또 한 소녀는 무릎에서 거대한 암이 생겨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 이렇게 된다고요? 피폭되면? 네. 시계 공장에서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법정 투쟁까지 이어졌지만 실제로 그 재판 결과는 너무 늦게 나왔고 사람들은 라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계속 반신반의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회사에서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도 인정을 안 했고요. 그치, 암을 치료한다는 성질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암이 생길 거라는 한순간에 건 말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이 세상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죠. 미국의 에벤 바이어스라는 한 사업가의 사례였는데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이제 부상을 당해서 치료약으로 라듐 생수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라듐 생수를 이후 무려 4년간이나 매일매일 마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얼굴에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떡해. 저 지경 될 때까지 마셨다고?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너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떡해. 턱이 날라갔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 주기율표에서 얘기했듯이 그 라듐이 칼슘족에 있어요. 그럼 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족 원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라듐이 특히 뼈에 더 치명적인 괴사를 일으키거나 뼈를 삭게 하고 구멍 뚫리게 하고 이래서 저런 그러니까 칼슘 대신 몸에 그게 축적되는 축적이 되는 거죠. 어우, 네, 이 사람은 턱뼈에 암이 걸려서 결국 뼈가 아예 이제 부스러져 버린 건데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 속에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시신에서조차도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이 방출이 돼서 결국 이렇게 나부를 봉해서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혹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서야 이제 위험성을 인지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라듐 부작용이 밝혀지게 된 건 한참 후였습니다. 1930년대가 되어서야 라듐 공장 소녀들이 법적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라듐의 위험성이 전 세계로 알려지죠. 그리고 이즘에 라듐이 든 제품들의 끔찍한 부작용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당시엔 라듐이 가진 숨겨진 이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이렇게 방사선 치료의 발전으로 인류는 암 정복에 한 발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이후 암의 원인을 찾아내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합니다. 라듐과 X선의 사례를 겪으면서 암을 유발하는 특정한 물질이 있다는 것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무려 1000여 종의 발암물질이 우리 생활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이것을 가장 위험한 발암물질로 봤습니다. 뭐죠? 뭐지? 자,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건 바로 흡연입니다. 어? 담배 저런 사진도 있잖아.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포함하여 무려 70여 종의 발암물질과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여 종의 발암물질이라고? 네. 진짜 그렇게 많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노담해야 돼, 노담. 네. 특히 주로 흡연에 의해 걸리는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암입니다. 아이고야. 심지어 간접 흡연도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담배는 흡연자에게도 비흡연자에게도 무서운 발암물질입니다. 이처럼 발암 성분이 있다고 확신되는 1군 발암물질은 무려 120여 종에 달하는데 담배와 가장 많이 거론되는 술도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안 되는데.
주성분인 알코올이 간을 손상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점진적으로 간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 큰일 났네 진짜. 이 밖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또 어떤 발암 물질에 자주 노출이 될까요? 가공육? 가공육도? 소시지 이런 그런 게 거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고 있어요? 하잖아요. 그리고 또 생활에서 흔히 듣는 그 탄 음식 많이 먹으면 걸린다는 거 있잖아요. 고기 막 가위로 잘라 먹어야 어. 된다. 진짜 많이 먹어야 걸린다는데. 그거. 뭐 몇 톤을 먹어야 네, 된다는 그거. 얘기까지도 있고 막 그러는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탄 부분을 먹어서 좋을 건 없습니다. 네. 탄 음식을 암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육류를 태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인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되는 성질 때문에 인체 DNA를 파괴하고 돌연변이 세포를 유도해 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다만 탄 음식이 암으로 이어지려면 하루에 대략 2톤 이상의 음식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조심은 하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 이거 뭐 부득이하게 먹는 거지 누가 탄 것만 먹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치료법부터 발생 원인까지 암 분야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무렵 인류는 암을 정복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뭐죠? 이것은 인류의 의학의 엄청난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오. 바로 항암제의 발견입니다. 와, 약이 또 나왔군요. 항암제란 암 환자의 몸 안에 약물을 투여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기본 원리입니다. 와. 진짜 우리 좋은 시대 태어났어. 더 빨리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건 이전에 개발했던 암 제거술이나 방사선 치료에 비해 인류가 발견한 엄청 획기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단편한 건가? 수술과 방사선 요법은 국소 전략이라고 해서 암이 체내의 한 부위에 몰려 있을 때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암이 여러 부위로 전이되었을 때에는 이 방법들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부위를 다 수술할 수도 없고 방사선을 많이 쬐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암제의 경우는 이렇게 전이암에 대한 치료를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이 아예 불가능한 혈액암의 경우 약물을 투여하는 항암제 치료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항암제는 바로 독가스에서 나온 물질로 개발되었습니다. 가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생화학 무기로 만든 독가스는 터질 때 겨자와 같은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흔히 겨자가스라고 불렸습니다. 와, 생화학 무기였구나. 1차 세계대전 당시엔 독일군이 투한 겨자가스 공격에 무려 5천여 명의 프랑스군이 한꺼번에 사망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된 거지? 피부가 다 썩은 것 같아. 아이고. 이 가스는 피부에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입혀서 심각한 고름과 물집이 생깁니다. 세상에. 그리고 심한 경우 실명을 하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는데요. 치명적인 가스입니다. 그래서 1925년 겨자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 의정서가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에 미국에서 이 겨자가스의 살상력을 분석하던 중 특이한 성질을 발견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 가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한 결과 백혈구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걸 백혈병 환자에게 써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백혈병 환자의 대표적 증상이 미성숙 백혈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거 발상의 전환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를 감소하게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겨자가스를 녹여서 주사기로 백혈병 환자의 몸에 찔러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되게 아프겠는데? 막 타들어가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기적처럼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와. 그럼 어떻게 그걸? 그럼 백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 겨자가스는 백혈병뿐만 아니라 혈액암의 일종의 림프종에도 효과를 보였는데 그 결과를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왼쪽에 종양이 겨드랑이 밑에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겨자가스 처치 후 8일 만에 목과 턱, 흉곽에서 종양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와. 눈을 번뜩 이고 있는데요, 이제? 네. 놀란 것 같은데요? 살아나셨어. 빠른 시일안에. 와. 그 결과 겨자가스를 활용한 치료제는 1949년 세계 최초의 화합물 항암제로 미국 식약처 FDA 승인을 받게 됩니다. 와. 진짜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로 사람을 살리는 항암제를 개발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이종원 선생님, 그럼 이제 백혈병은 이제 완전히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맞아요. 아직도 백혈병을 불치병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는 백혈병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입원도 안 하고 외래에서 알약 하나로 치료가 가능한 백혈병도 있고요. 급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예후가 좋으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다. 진짜. 가능해요. 저주의 마지막은 인류 위협입니다. 쓰레기를 버린 인간에게 되돌아와서 그렇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 우리가 뭐 업보죠, 뭐 업보. 네, 사람과 동물, 환경, 의 건강은 원 헬스라고 해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명언이네요. 생태계 공통체 중 하나인 사람 또한 결국 플라스틱의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바다에선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이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 물고기가 결국 우리 식탁에. 밥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물고기 그만 먹어야겠네. 야, 소가 그 아까 플라스틱 옷 90kg 먹은 거 못 봤어? 상추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어류는 물론이고 굴, 홍합, 심지어 소금에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어요. 소금에도요? 네. 소금 우리 음식에 다 뿌리잖아. 아니, 소금에도 되면. 네, 바닷물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돼 있으니까 바닷물로 만드는 소금에서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토양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도 물론이고요. 우리의 주식인 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밥도 못 먹겠네, 이제. 굶어 죽겠는 음식이 늘어나고 있어. 그냥 살지 마. 야, 못 살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하죠. 와. 그래서 한 달이면 칫솔 하나를 먹는데요. 칫솔이 한 20g 정도 되는데. 그럼 1년에 12개씩 먹는 거예요? 칫솔 12개씩 먹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 칫솔을. 그러면은 해가 갈수록 몸무게가 늘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몸무게 안 배출이 늘어는 되겠죠. 네, 배출이 되는 배변으로. 배출, 대변, 우리는 대변으로 나가니까. 네, 입으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이 되는데요. 한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정도 되는 것들은 저희 대변으로 현재 배출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몸에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숨을 쉬면 100이면 숨을 뱉을 때 약 25%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거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한 75%는 우리 몸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좀 많이 쉬면서. 쉬어주세요. 네. 여기 안에가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숨을 쉬면 숨을 최대한 많이 쉬어주세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 안에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폐와 창자, 혈액 속에도 있습니다. 비록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플라스틱은 몸 안에 존재합니다. 네, 들어보니 어떠세요? 아, 정말 장난감이 돼가고 있네요. 진짜 그러네요. 점점 이 몸이 장난감. 인체가 플라스틱화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무섭네요. 그럼 그 우리 몸속에 계속 지금 축적되고 있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장기 속으로도 막 침투하고 막 그러나요? 에이, 설마요. 아까 폐랑 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겠지. 폐랑 창자 막 이렇게. 네, 맞아요. 2018년 오스트리아의 연구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각각 국적이 다른 8명의 사람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모두 플라스틱 랩으로 포장된 식품을 먹게 하고 네. 페트병 생수를 마시게 해봤는데요. 네. 이후 대변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전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어요. 이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소화 기관에까지 침투했다는 걸 증명한 그런 첫 사례였죠. 장이나 막 이런데. 우리 항상 먹는 것들이잖아요, 저런 것들이. 아 근데 한 번 먹었는데 저렇게 바로 나올 정도면.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혈액이나 혈전에서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와 혈액은 좀 그런데. 특히 페트병의 경우 1리터 생수에서 약 24만 개의 미세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된 바가 있는데요. 예? 24만 개? 네. 심지어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야 우리 엄마 그거 달고 사시는 것 같던데. 아 물도 못 먹겠네 이제. 안 되겠다. 한 모금 해. 진짜 짜증나네. 야 한 모금 해. 아 짜증나네. 이제 이거 준비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교수님, 그러면 이 몸속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동물 실험을 통해 그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들어오면 이물질로 존재하면서 먼저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쥐의 장에서 장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장의 표면이 손상된 거죠. 상처가 나는 건가요? 미세 아니면은 플라스틱이 거칠기 때문에 장 손상이 되고 심하면 장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실험 결과는 임신한 쥐에 미세 플라스틱을 2주간 먹인 후 태어난 새끼쥐가 생후 4주 후에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새끼쥐의 뇌 조직을 확인해 보니 미세 플라스틱이 파편 형태로 쌓여 있었던 거죠. 유전적 연관성까지 발견된 겁니다.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와, 말도 안 돼. 야, 큰일 났다.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아이고. 아 뭐 이게 돌고 돌다 보면 거기까지 가겠지. 이건 뭐 배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플라스틱이 인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아직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을 플라스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첫 세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개발한 사람 이름 뭐였죠? 베이클라이트? 베이커리? 그분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겠지만 인류에게 좀 큰 시련을 주셨는데요. 또 없으면 또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만드실 때는 또 이렇게 제한이 될 줄 어떻게 아셨겠어요. 네, 맞아요. 플라스틱은 인류가 만든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지만 그걸 잘못 사용한 거는 사실 사람들이죠. 너무 무분별하게 쓴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박신희 씨가 아무래도 이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실천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그 액체 세정제 있잖아요. 대신 고체 세정제를 사용하는 거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일 큰 장점은 플라스틱 용기가 안 나온다는 거. 네, 액체 세제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머리를 이제 고체 그 옛날 빨래 비누 하듯이 이렇게 감다고요? 감고 린스도 그렇게 나와요. 맞아, 고체 린스도 샴푸가 고체 고체 린스로. 린스. 예. 제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걸 행복한 만큼 실천하세요라는 말을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그게 내가 행복을 느끼는 만큼 그렇지만 오래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그래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